금리와 그 주가 지수죠. 예, 주가 지수는 반대로 가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지수는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지수는 올라갑니다. 왜 이런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거냐면은 금리가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내가 만약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돈을 빌리는 계층이 보통 가계에서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일반적인. 그럼 가계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게에서 돈을 빌려서 뭐 집을 사거나 내지는 또 돈을 빌려서 내가 뭐 생필품을 사거나 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소비로 인해서 기업의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럼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은 투자 역시도 기업에서 돈이 잉여 자금이 쌓이니까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가 지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금리가 인하를 하면은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뭐 증시가 상승하면은 이런 이제 반대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게 부담스러워지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당연히 기업 경기도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은 이게 잘 작동이 됐을 때. 근데 사실상 지금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가 1.25%거든요, 이제. 거의 뭐 제로 금리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제 10년을 넘어서 거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돈을 이제 빌려주면은 사람들이 돈을 쓸 줄 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 임금 자체는 변함이 없어. 그런 와중에 돈 빌려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갑 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제로금리인데도 돈을 안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가면은 사실 정규직 뭐 이런 일자리보다는 프리타족이라고 해서 그냥 알바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일본의 전철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예전 같으면은 이제 너무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럴 때 뭐 금리 인하나 뭐 금리 인상이나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정책적 금융 정책적으로 그렇게 돈을 풀었다가 말았다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금리를 인하해준다는 것은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나라에서 돈은 자꾸 푸는데 사람들이 그냥 요즘에 인식 자체가 어때요? 요즘 사람들이 욜로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돈을 또 모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런 쌓여있는 잉여 자금이 계속 고갈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국민연금 이제 하신 분들은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으로 돈을 받으려면은 거의 반토막 나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사실 돈이 많이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 상황에서 하느니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됐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 미국 쪽에 연방준비은행 있죠? 연방준비은행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를 시키려고 해요. 계속 돈을 이제 풀려고 하거든요. 미중이 지금 무역전쟁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비를 좀 진작시켜가지고 적자폭을 또 메우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하는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스럽게 보는 게 이제 제로금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너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나라가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돈을 풀려고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돈을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관측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심이 지금 꺾여 나가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200원 선 계속 근방에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으면은 일단 원으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원으로 바꿔서. 그래서 투자를 해서 손실 보면 당연히 빠져나가려고 해요.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환율까지 올랐으니까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당연히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 안 좋아졌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리 인하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100% 맞아 떨어지는 거는 없어요.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라고 여기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사이클들 있죠. 코스피 지수와 실질 금리 추이 보시면은 동그라미 친 구간이 이제 금리 하락 시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요런 이제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근데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론은 이론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도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런 모습들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조금 더 냉정하게 증시를 좀 바라봐야지 좋은 전략을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시 또 떨어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떨어지면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저점에 대한 메리트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세계적인 증시를 봤을 때 모든 증시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관심이 더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최근에 이제 10일에서 11일 날 미니딜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홍콩 인권법. 이 이슈가 나왔거든요. 이 홍콩 인권법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이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스방장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다. 아니 근데 스방장님은 무슨 보니까 여러 사이트 다 있는 것 같아 아이디가. 왜 이번에 S 사이트로 가셨어요? S 사이트. 예. 거기 성공 사이트로 가셨는데 성공하시려고 가셨나? 네. 우리 회원님들 열심히 지금 방송 듣고 계셔가지고 국가 부채 또는 가계 부채가 줄어들었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를 풀어 부양하겠지만 부채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인하를 통해 돈을 풀어서 주식이 올라가는 버블만 더 커져서 나중에 개미들 다 타 죽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증시가 세계적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속.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몽이라는 걸 계속 꿈꾸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중국이 이 세계의 중심이다. 요런 이제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덩샤오핑 뭐 이런 이제 시대 때부터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시진핑 주석까지 갔는데 시진핑 주석 역시도 정치적으로 공상당원인 거잖아요. 공상당원의 거의 중심에 있는데 얘도 지금 뭐 정치력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판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시진핑 역시도. 그러니까 이 중국몽을 꿈꾸면서 2049년도까지 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죠. 거의 한 30년 남았나? 30년 만에 이 중국을 세계의 패권국가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국이 지금 패권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패권국가로서 지금 도전을 하니까 당연히 그거를 이제 깨부시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예전에 일본이 G2 국가까지 올라왔을 때 플라자 합의하고 나서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무역 협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의 플라자 합의의 전철을 밟기 위한 지금 미국의 누르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절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 회원님들 제 견해예요. 이거는 뭐 전문가들마다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면은 경제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 견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제 견해는 우리 회원님들이 그냥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죠. 왜냐면은 지금 지리적인 이점에서 봤을 때도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그런 자원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우리 회원님들 알고 계세요? 미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이 내린 땅이라고 불려집니다. 원래 미국이 있는 그 아메리카 땅 있잖아요. 아메리카 땅이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건데 유럽인들 특히나 이제 영국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미국의 땅을 만들게 된 그 땅에다가 열심히 그 자본 같은 거 투입해가지고 인프라 건설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미국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메리카 땅이 있으면은 미국이 정말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은 수로 있죠, 수로. 운항이 이쪽부터 해서 물줄기가 쫙 이렇게 퍼져 있어요, 물줄기가.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물줄기가 있고 여기에는 거대한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배산임수라고 하죠. 배산임수. 그러니까 산도 있고 물도 있는데 이 미국의 땅덩어리가 그 물이 흐르는 그 수로 있죠. 수로가 다 여기 이제 물줄기가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나 이제 북한이랑 만약에 경제 협력해가지고 통일하게 되면은 철도 같은 거 이제 뚫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프라 같은 거 자재도 실어 나르고 이제 건설 지으려고 해서 그래서 철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가 부강하게 개발이 되려면은 도로, 교통, 뭐 인프라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쉽게 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라가 좀 더 부강해질 수 있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나라 한강만 하더라도 그 막 도로 다리 엄청 많잖아요. 거기 통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서울이 그렇게 많이 커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운항로가 굉장히 이렇게 물줄기가 다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굳이 철도를 깔지 않더라도 배를 타고서 그 물자재 같은 거, 자재 같은 거를 이제 물류를 운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쫙 퍼져나가니까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알아서 그 자본주의가 그런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계가 갖춰지면서 뭐 은행도 생기고 뭐 건설 회사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유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세계 최대 우리나라 거의 호남 지방이 700배 이상이 되는 그런 비옥한 토지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운항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이 200년간 펑펑 써도 줄지 않는 요즘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 하면은 또 셰일가스가 굉장히 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셰일가스도 펑펑펑펑 나오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옛날에 미국 쪽에서 골드러시라고 해서 금강 이런 게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요 땅에서 뭐 광물 같은 것도 막 채집이 가능하고 셰일가스 나오고 막 운송수단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이쪽 옆으로 가면은 아시아 있죠. 왼쪽으로는 아시아 있고 또 뭐 오른쪽으로는 유럽 있고 하니까 진짜 미국이 땅덩어리가 축복받은 땅이다. 지리적인 이점이 엄청나다라는 그런 장점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기축통화 달러를 쓰잖아, 달러. 근데 연방국민은행에서 옛날에는 근본이자를 사용했었는데 근본이자가 뭐냐면은 금이랑 돈이랑 1대1로 바꿔주는 게 근본이자예요. 근데 금이라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러니까 그 근본이자를 없애버리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막 찍어서 무제한으로 찍어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 사기캐예요, 사기캐. 이 사기캐 지금 되고 중국이 지금 도전을 한 거죠, 중국이. 예. 그래가지고 중국도 물론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해요.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중국도 적자 있고 물론 이제 미국도 적자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물건을 사주는 거는 미국이고 미국이 농수산물 쪽에 지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먹거리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이에요. 아 오늘 완전 열정적으로 하네. 예, 오늘 저 열정적으로 그냥 강의하는데 우리 회원님들 재밌게 잘 듣고 계세요? 예, 한번 방언 터지니까 막 미쳤어. 예, 지식에 그냥 막 향연이야. 네, 우리 회원님들이 보니까 완전 집중하셔가지고 네, 우리 회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잘 따라오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방언이 터지는 바람에 죄송해요. 네, 잘 듣고 계시죠, 우리 회원님들?
네. 우리 대박신하님도 네, 국제통화도 달러고 유가도 미국이 셰일가스 가지고 있고 기술력 좋고 아직 중국이 부족하죠.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아직 한 3분의 1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온 거에 대해서 3분의 1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 중국이랑 미국 관계밖에 얘기 안 했어요. 홍콩 인권법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 이제 얘기하느라고. 근데 요즘에 음모론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거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발병이 됐다며, 중국에서. 그래서 이게 음모론이 아닌가,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거 퍼뜨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왜냐면은 돼지 열병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중국의 그 먹거리, 돼지가 많이 도살당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 손을 어떻게 벌리게 됐어요? 미국한테 도와줘. 이렇게 손을 벌리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미니딜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지금 다시 이제 물게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사실상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굽혀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는 시각마다 다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계속 이제 가는 그런 약간 독재 체제 같은 그런 느낌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계속 바뀌니까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빨리빨리 쪼아대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자기 성과를 내고 재선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급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국가화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중국이 또 어떤 국가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얘네들은 이제 공산당원들이 있어. 공산당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예, 자유민주주의. 요런 국가인데 지금 왜 이 홍콩 인권법이 나오게 된 거냐면은 한 커플로 인해서 이 홍콩 사건이 촉발되게 됩니다. 어떤 이제 커플이냐면은 홍콩에 살고 있었던 커플이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관심 안 가지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홍콩에 사는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이 대만으로 여행을 가요. 대만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죽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범죄,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이 이상하게 없었어요. 무슨 법이 없었냐? 대만에서 죽였으니까. 근데 홍콩 사람이 대만에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그러면은 이런 범죄자를 송치시켜가지고 홍콩 너네가 알아서 처벌을 해라. 이거 그냥 들으면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이 왜 아직까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뭐 대만에서 발생한 법이니까 대만에서 그 처벌을 해야 된다. 아니다. 홍콩 사람이 저질렀으니까, 외국인이 저질렀으니까 그 나라 가서 처벌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나라 가서 처벌하는 게 상식상으로 맞으니까 그래, 그런 법안이 왜 아직 없었지? 만들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편 전쟁을 한번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그런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국 이체제의 국가거든요. 중국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의 약간 그 사회주의 물도 있고, 당연히 이제 영국 물도 들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물도 있는 아주 약간 복잡 다단한 그런 다국적 그런 느낌의 나라, 도시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속해 있는 약간 소국 같은 느낌이잖아요. 중국의 소국.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홍콩 사람들한테 옛날에 너네들은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50% 정도가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너네들은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 20%만이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은 홍콩은 그냥 하나의 나라, 도시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근데 홍콩의 이런 행정 그런 법령을 만드는 그런 행정관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국 쪽에서 관료 임명을 한 사람들이 홍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홍콩 쪽에서도 약간 그 민주주의 같은 시위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반중국 시위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을 홍콩 이런 이제 법이 생기게 되면은 홍콩에서 그렇게 그 반중국 시위를 하면은 결국에는 홍콩 사람이니까 홍콩에서 처벌해야 되는데 중국 가가지고
그거를 처벌을 시키자. 그러면은 민주주의 투사들, 홍콩의 민주주의 투사들이 결국에는 끌려가가지고 머리채 붙잡고 끌려가서 중국에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홍콩에서 그런 반중국 시위를 하던 그런 사회 이제 엘리트층 있잖아요. 뭐 학생이라든지 뭐 시인, 뭐 글 쓴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 5명 정도가 중국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그 중에 한 명이 중국에 가서 실종당했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고문당하고 왔다. 자기 도망쳐서 왔다 하고도 그걸 기고를 해서 홍콩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쇼크인 거지. 그래서 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 법 처벌을 하자. 이게 그 대만 가가지고 그 살인사건 일어난 그게 촉발이 됐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은 우리나라 홍콩에서 처벌을 하자.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생긴 거고, 홍콩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홍콩에서 태어난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있는데 중국 자본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거대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본들이 또 홍콩에다가 밀려 들어오니 홍콩 집값이나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청년들이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든데 홍콩 청년들은 더 그렇대요. 그래서 뭐 고시원방 이런 단칸방에 사람들 4명, 젊은 사람들 4명이서 진짜 쉐어해서 살 정도로 집값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청년들이 이러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위가 100만 이 정도 됐었는데 200만까지 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사실 이제 중국이랑 미중 갈등 겪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홍콩 문제까지는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이 자꾸 백제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건들지 말아야 하는 중국의 치부를 건드렸어요. 무슨 치부를 건드렸냐면은 중국에서 19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그때 천안문 사태 일어났죠. 천안문 사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학생 운동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이제 시민들까지도 이제 확산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군부 그런 독재 체제 하에서 다 사람들 막 죽이고 확산하는 그런 진짜 그 중국의 민주주의가 죽어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사건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층 계층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런 이제 사람들 관리, 그 국민들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치부로 느끼는 그런 사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홍콩 시위 사건을 보고 과거에 천안문 사태와 좀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제2 천안문 사태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홍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국 2체제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의 맛도 이미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 벌릴 데가 없어요. 손 벌릴 데가 중국에서는 어차피 탄압하려고 하고 소국이라고 생각하고 탄압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미국에다가 도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이라고 해서 이런 미국 자본이 이제 홍콩에 이제 투입할 때 그런 거, 관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혜택을 주고 하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중국을 안 건드리려 하면서 자기네들 그 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혜택을 주자. 이런 식으로 홍콩 인권법을 만든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 그 소국 우리나라에 너네들이 왜 참견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월권 침해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지금 미니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하원 쪽에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니까 이거는 월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또 다시 겐세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과의 관계가 홍콩 인권법 때문에 또다시 흔들리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일단은 뭐 미중 무역 그 전쟁이 아예 합의도 안 되고 이번 연도 자체가 휴전으로 계속 갔었거든요. 1월부터 지금까지 휴전으로 가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계속 이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 1단계 초기 단계일 뿐이고 2단계, 3단계까지도 가야 할 뿐더러 지금 이제 1단계 미니딜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구두 합의만
지난번에 10일, 11일날 구두 합의, 말로써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차피 서면 합의까지 3주에서 5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서 뭐 늦으면은 11월 한 초쯤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기 전에 10월 중에 에이펙이 있거든요. 에이펙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같이 또 한 번 얘기를 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1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를 진행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신 분들은 우리 회원님들 이해 완료 하고서 한 번씩 올려보실까요? 예, 방언이 터져가지고 예,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이해 완료 하고서 써주세요. 우리 회원님들이 물 좀 드시고 하라고. 그래서 초스피드로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해서, 이번 주 주간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주말 돼가지고 또 제가 기사를 이제 끄적끄적 찾아보는데 미중 무역 협상의 뉴스토픽 한 3위 정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뭐 다음 달 무역 협상 서명할 거다. 그러니까 원래 3주에서 5주 정도 서면 합의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5주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중국과 잘 협력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다행히 주말에 나오고 있고요.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영향 줄 거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터키 휴전, 지금 나라 바깥에 대외적인 상황들 보면 막 전쟁도 터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키 휴전도 큰 진전이 됐다. 미중 무역 협상 에이펙서 서명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주말 동안에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의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증시가 지금 단기적으로 쌍봉이거든요. 쌍봉.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쌍봉 구간이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주말에 안 좋은 이슈 터지면 내려갈 수도 있었던 거지.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주간까지도 증시 여기서 한 번 더 돌파시켜주면은 11월 한 초중순, 그러니까 서면 합의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0.83% 정도 지수가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보면 갭상승으로 띄엄띄엄 떴거든요. 이게 다 눈치 보기 구간이라서 그래요. 눈치 보기 구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올라갔으니까,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또 차익 실현, 쌍봉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이런 사람들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금요일은,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매도세가 강한 장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이제 심리들이 투영이 돼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 마감이 나온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증시에서 이런 이제 2100선 이런 구간들, 저항 주던 구간들을 돌파를 시켜서 에이펙 때까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증시가 5거래일 동안 계속 갭상승으로 띄엄띄엄 올라왔거든요. 계속 눈치 보기예요. 눈치 보기 하는 금리 인하 이슈도 있었고, 홍콩 인권법, 미국 하원 통과도 있었고, 또 그 중간에 브렉시트 합의가 있었죠. 노딜 브렉시트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있었는데 다행히 브렉시트 합의가 잘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이후부터는 영국의 이제 EU 밖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브렉시트 합의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증시 보니까 종목들이 막 튀었다 떨어졌다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좋은 정책적인 관련 이슈가 나오더라도 당일날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올라가는 뭐 그런 이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 이슈도 뭐 정리를, 이번 주에만 나온 것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미래차 3대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드론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죠. 문 대통령이 건설 이쪽에 투자하자, SOC 이런 데 투자하자, 이런 이제 강조를 했었죠. 건설 투자 강조. 그래서 정부 정책 이슈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지난번에 저녁 무료 방송 때 이 정부 미래차 3대 전략 발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부 미래차 3대 전략 발표. 요때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던 게 정부에서 뭐였냐면은 수소차, 수소차 부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이미 지금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는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적. 전기차는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 이제 고점 찍어주고 이제는 실적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해볼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대감 때문에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뭐 자율주행, 수소차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막 정부에서도 수소경제 막 이런 거 계속 언급되어 있었고, 현대차에서도 수소차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최근에 작년 수소차 때 느낌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현대차 쪽에서 미국 합작 법인이랑 손을 잡고 2조가량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도 나왔었고, 지금 정부 쪽에서도 플레인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련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이미 자율주행 관련사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켄트로닉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러면 자율주행, 저는 일단 수소차 내지는 자율주행 이쪽 파트를 좀 잘 보고 싶긴 하거든요. 수소차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까지는 반짝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갔어요. 막 유니크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TV 방송 나갈 때도 유니크 이런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시면은 수급이 다시 조금씩 이제 붙어주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이번 연도 내내 내려갔으니까, 이번 연도 내내. 근데 전기차 뭐 LNF 이런 거 볼게요. LNF 이런 종목들 주봉, 월봉 이런 차트 연도였으면은 다시 이제 자율주행과 함께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 산업 파트, 그러니까 기대감이에요. 지금 수소차 이런 게 막 완전 발전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막 오류도 굉장히 많고 기대감이라는 게 지금 들어오고 있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도 지금 많이 발전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자율주행 정도도 원래 1, 2, 3, 4, 5단계까지 있거든요. 5단계. 이 4단계가 목적지만 설정하면은 갈 수 있는 정도고요.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완전 자율주행. 근데 지금 그 자율주행 단계로 치면 한 3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3단계는 그러니까 2단계까지가 크루즈 모드. 요즘에 신차에 다 있죠? 크루즈 모드. 크루즈 모드 이게 있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속도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조절을 해주고, 그 방향, 뭐 도로 주행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능한 정도? 그게 이제 3단계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벤츠 이런 외제차 쪽에서는 이게 다 가능해요. 자율주행이. 3단계 정도까지는 외제차들이 가능하더라. 근데 이제는 4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4단계.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자율주행까지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원래 2030년 정도까지였는데, 뭐 2027년 요 정도까지 이제 보고서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 관련 종목들 최근에 이렇게 낙폭구간 많이 키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수소차 관련주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드론 규제 협파 로드맵 발표. 이게 자율주행이랑 미래차 3대 전략으로 가려면은 이 드론 규제 협파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미래차 3대 전략 발표에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지금 수소랑 자율주행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플레인카예요. 플레인카. 이 플레인카 뭐냐? 날아다니는 자동차.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이럴 때 이제 미래 세상에 대해서 그림 그려보시오 이러면은 다들 초등학생들이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다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저 초등학교 막 국민학교 이때는 자기부상 열차 그런 거 철도청에 있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 자석 원리로 해가지고 가는 거 그거 있긴 했었는데, 이 플레인카까지 지금 요즘에 언급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기술력이 많이 진보했구나.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지금 뭐 에어버스라고 해가지고 위에다가 그 달아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믿겨지지도 않고, 이런 걸 이제 다니게 하려면은 법안 같은 거, 교통법안 같은 것도 만들어야 돼요.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드론 규제,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려면은 일단 드론부터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론 규제 혁파를 하겠다. 왜냐면 플레이카 날아다니게 하려면은 지금 하늘 날아다니는 것도 사생활 이런 보호 같은 관점에 있어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플레이카가 날아다니게 하려면은 드론부터 일단 규제를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플레인카 얘기하면은 드론부터 못 날리게 하면서 무슨 플레인카네 이런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드론 규제 혁파 로드맵 발표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나와서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셈코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그래요? 금요일날 유니크가 시간의 상한가 같더라고요. 우리 회원님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시장을 잘 보고 있는 게 맞나봐요. 예,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이 종목이 금요일날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드론 규제 혁파 로드맵 발표가 목요일날 나왔었던 이슈인데 조용하다가 올라갔고요. 정부 미래차 3대 전략 발표 역시도 오히려 당일날 3시 30분인가? 그때 수요일날 그때 나왔는데 안 올라가고 막 목요일날 막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요즘에. 정부 정책 이슈가 있는 당일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2, 3일 뒤에만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드론 규제 혁파 로드맵 발표 관련해가지고 수급 들어오고 있는 거는 제이시언 시스템, 셈코 이런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문 대통령 건설 투자 강조. 사실 저는 이거 SO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계속 이제 정부 쪽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건설 투자 관련 종목들이 가려면은 사실 대북 이슈가 저는 더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보강산업이라든지 최근에 고려시멘트 이런 종목들이 또 반짝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정부 정책가 너무 지금 남발을 하니까 여기서 좋은 이슈를 잘 공략을 해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대기업 관련 이슈와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붙은 그런 이슈들 그리고 정부 정책 이슈 붙는 게 저는 강한 테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 정부 정책 이슈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잡아야 될까 고민하신다면은 이 1번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보다 다른 이런 섹터들보다는 좀 리스크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숫자 1번 한 번씩 체크해볼까요? 우리 회원님들. 예, 최종적인 결론은 정부 정책 관련 이슈는 이 미래차 관련돼서 이슈를 한번 잘 보자라는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또 들어오고 있는 이슈 중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금요일날 들어왔었던 이슈예요. 제가 이제 기사 이런 것도 우리 정혜원 게시판에도 올려드렸고 투자전략 게시판에도 올려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요즘에 그냥 테마로 봤을 때는 두 가지 테마가 지금 눈에 띄거든요. 첫 번째로는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관련주 이미 가고 있고 미세먼지 관련주 이미 가고 있고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 이 종목은 금요일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거 제가 정리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기 우리 회원님들 그 투자 전략 게시판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공부하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유니클로 광고 논란 일본 불매 운동 재점화되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일본 반도체 규제 이슈가 나온 지 아직 100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또 일본 그 유니클로가 우익이라고 하잖아요. 우익.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또 브랜드, 불매 운동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게 유니클로예요. 근데 유니클로가 7, 8월 달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떨어졌었는데 요즘에 다시 매출액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또 대표적으로 파는 속옷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에어리즘이라고 해서 여름 난방, 여름 속옷, 에어리즘 이게 잘 팔린다 그러고 겨울에는 히트텍, 내복이죠, 내복. 내복인데 이름을 잘 붙였어요. 히트텍. 요거랑 그 다음에 뭐 후리스, 그냥 깔깔이 같은 건데 털 있는 깔깔이에요. 후리스. 요게 또 되게 잘 팔린대요. 근데 이제 유니클로 가면은 사람들이 매국노 취급하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는 여전히 그렇게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매장에는 사람이 좀 늘고 있는 시즌이라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 또 지금 15주년 빅세일 중이래요. 15주년. 빅세일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이제 늘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 히트텍이랑 후리스가 완판이 됐대요. 완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온라인에서는 다 사재낀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냄비 근성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유니클로 쪽에서 광고를 올렸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15일부터 광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유니클로가 세계적으로도 분점이 많은 스파 브랜드다 보니까 인종을 지금 다국적 인종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CF로 나갈 때, 외국의 CF로 나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CF로 반영이 될 때 해석을 요런 식으로 요따위로 한 거예요. 해석을. 원래 원본 CF에서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옛날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 이거였거든요. 원래 해석이. 근데 한국판으로 CF가 넘어오면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의역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판에서는, 외국판에서는 이 80년이라는 정확한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판에서는 80년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때 당시가 1939년도니까 80년 전이면은 일제강점기 시절이고, 일제강점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여자 하면은 당연히 위안부 할머니들 떠오르잖아요.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도 일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 일 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정도로 막 진짜 한에 사무쳐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 일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이 자꾸 삥 뜯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듯이 우롱하듯이 그런 식으로 의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불매 운동에 대해서 그런 이제 관심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막 신성통상이라든지 신성통상 이런 종목이라든지 하이트젤로 홀딩스 우선주라든지 모나미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조금씩 붙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짝 이슈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 불매운동 여파가 또다시 한 번 더 불게 되면은 다시금 주가가 한 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남영비비안 이런 종목이거든요. 남영비비안 제가 TV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얘가 시가총액이 1,400억 원 종목이긴 해요. 그리고 7, 8월 달에 이때 올라갔던 이슈가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비비안 엄마들 입으시는 속옷, 속옷 만드는 회사죠. 이때 당시 일본 불매운동 불면서 쌍방울이라든지 BYC라든지 좋은 사람들 이런 언더웨어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함께 불매운동 관련주로 엮이면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아무튼 매각 관련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8월 22일 날 보시면은 이거 공시 체크할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이 공시를 보면은 풍문 보도에 대해서 답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영 매각설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얘기하니까 당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영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 다 윗골이 달고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을까 봤더니요. 이 종목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매매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재무 상태를 관가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두신다면은 매매할 때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갔는지 알고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를 들어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은 남서구에 13인 있죠. 여기 13명의 사람들이 지분율을 7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절주예요. 예전에 코데즈 컴바인이 이때랑 비슷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모르고 와 얘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따라잡게 하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코데즈 컴바인이 옛날에 비슷하게 이렇게 점 막 몇 상 이상으로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연봉으로 봐야 되나? 2016년도인가 요때쯤인가 그랬을걸요. 요때쯤? 주봉으로 봐야 되나? 주봉, 일봉. 옛날 차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더 옛날로 가요. 더 옛날로. 코데즈 컴바인 사건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요때인 것 같은데 2016년도? 코데즈
컴바인 사건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와요. 아무튼 이 종목이 주가가 미친 듯이 엄청나게 상승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시절이 있었는데 코데스 컴바인도 보시면은 얘네가 최대 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통 가능한 주식수 자체가 30-40%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30-40%?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여기서 1000억이라고 치면은 결론적으로는 한 400억 정도치밖에 유통 물량이 시중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그 금액으로도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품절주거든요. 그러니까 남영 비비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1,4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대체로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지분율 한 85% 정도, 유통 물량 가능 주식수의 85% 정도를 얘네가 쥐고 있으니까 나머지 시중에 나와 있는 물량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400억 원이라고 해도 이거는 다 페이크고 실질적인 유통 물량 가능 수 자체가 400억 뭐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주가에 우리가 속지 말지어다. 그래서 품절주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올라갔다고 이거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고서 따라잡기 하다가 변동성 굉장히 강해가지고 한번 털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일단 움직임은 긍정적이긴 하나 매매하실 때 남영비비안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품절주인 종목들도 간혹 섞여 있기도 하고요. 코데즈 컴바인도 신성통상처럼 의류 관련주로 엮여있는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는 증시가 안 좋을 때마다 또 한 번씩 톡톡 튀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 제가 웰크론이라는 종목을 금요일날 드리긴 했는데 보니까 윌비스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정치인들 인맥 관련주로도 엮여있긴 한데 윌비스가 또 마스크 만드는 회사로 엮여있더라고요. 원래는 일자리 관련주로 엮여있었거든요. 윌비스 자체가 교육산업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아무튼 마스크도 만든대요.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주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크린앤사이언스 이런 종목도 보면은 이미 뭐 쌍봉 이상급으로 주가가 막 펄펄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거래량도 없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예년보다 미세먼지가 올해 좀 빨리 온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물론 이런 종목들도 순환매라는 건 나올 거예요. 공기청정 관련 종목이라든지 내지는 뭐 마스크 종목이라든지 순환매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굳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웰크론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는 또 웰크론이 미세먼지 뭐 관련 이슈 이런 것도 붙긴 했지만 또 대북 지뢰제거 관련주로도 엮여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서 공략을 해보자 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정부 정책 그리고 최근 테마에 대해서 총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유익하셨어요? 예, 오늘 방송 괜찮았습니까? 예, 이렇게 또 쉼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2시 지금 20분 좀 넘어가가지고 딱 깔끔하게 잘 끝낸 것 같아요. 잘 유익하셨어요? 좋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마지막으로 열심히 제가 쉬지 않고 말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우리 주식 와이프쌤 힘내라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가주아 한 번씩 올려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가주아 한 번씩 올려주세요.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